과학하고 앉아있네.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입니다. 제가 이 오프닝을 한 3, 40번도 넘게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살짝 어색하네요. 왜냐하면 오늘은 사실 별로 아는 분이 없는 분을 다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네, 오늘은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알아야 하는 네. 분의 이야기로 꾸며드릴 격동 500년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곽재식 작가님, 유용 기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뭐 바로 시작하죠, 뭐.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터 피츠 편. 그렇습니다. 월터 피츠 좀 안 알려진 인물이에요. 네. 그러나 컴퓨터 기술의 발전,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 특히나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인공신경망 계열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의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빠뜨리지 않고 언급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월터 피츠. 근데 보통 이제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주로 인공신경망 해설한 교과서 같은 거 보면 이 월터 피츠의 이름 정도 한번 언급되거든요. 아니면 뭐 직접 언급 안 되더라도 이렇게 어떤 그 용어가 나오고 그 용어의 출전을 명시할 때 논문의 저자로 피츠 이 성을 언급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분의 일생의 이야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그렇죠. 영화보다도 사실 더 영화 같은 이게 말이 돼 약간 이런 삶을 사신 분이라 어떤 장르의 영화입니까? 천재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스릴러? 네, 약간 뭐, 천재물. 약간 드라마 계통이죠. 네. 드라마 네. 계통인데 어떤 브리플 마인드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약간 구딜 그런 헌팅 이런 거. 구딜 헌팅은 사실 이분의 인생을 약간 표절은 좀 심하고 네. 이분의 인생을 한 60% 정도를 활용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좀 그렇죠. 독특한 아주 이야기거리가 많은 삶을 사신 인물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어떤 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정할 때 네. 작가님이 이런저런 분 어떨까요 얘기를 하면 저는 대체로 좀 유명한 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을 말씀하셨을 때 좋아요라고 얼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정말 재밌는 분이라는 거를 제가 이전에 작가님 책을 보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월터 피츠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소개한 글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상세하게 소개한 책으로는 이 책 로봇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 책이 이게 한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한 게 거의 우리나라 책으로는 처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노벨 문학상 노미네이트.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의 신문 기사 이런 거 찾아보고 이제 글을 쓴 것인데 소설이 아닌 책으로 쓴 거는 그 책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소설이 아닌 책으로 쓴 것이 이때 당시 이제 알파고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인기 끌어보려고 맞아요.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쓴 책이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그때 당시 막 쏟아지던 인공지능 책들이 약간 이런 겁주는 형태네요. 맞아요. 인공지능이 이게 몰려온다. 이거에 적응 못하면 이제 다 일자리 잃는다. 아니면 다 망한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다 지배할 거다. 미래는 이렇게 된다. 미래는 진짜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좋아해요. 알파고 이후로. 네. 근데 이제 좀 특이해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 좀 책이 좀 팔리지 않겠습니까? 약간 거꾸로 와가지고 인공지능 뭐 컴퓨터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생겨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약간 과거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내용을 좀 많이 반영한 책이죠. 이 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터 피츠 이분의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어서 근데 사실은 짧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전체적인 비중으로 놓고 보면 이런 분이 있었다라고 짧게 넘어가도 되는데 이분의 인생 역정이 워낙에 좀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작가 본능. 책에서도 좀 길게 다루었었고 오늘 여러분이 책을 굳이 안 사보셔도 오늘 상세하게 격동 500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 4월 23일생이고요. 그래서 23년생 주변에 계신 뭐 어르신 분이시거나 막 100세가 되셨겠군요. 주위에 계신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뭐 근래에 작고하신 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연배 분이시고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출생이신데 아버지 월터 피츠와 어머니 메리 피츠 두 분의 이분이 셋째인가 뭐 그렇게 둘째인가 하여튼 첫째가 아닌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뭐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뭐 이름의 해설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고 넘어가면 피츠의 피트는 이제 구덩이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피트. 그래서 피츠라고 하면 좀 구덩이에 그런 약간 그런 움푹 들어간 지형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 약간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약간 그런 뜻에서 붙은 생긴 성이 아닐까 싶고요. 브래드 피트 뭐 이런. 그렇죠. 네. 그 저기 미국에 보면 피츠버그라는 동네가 있죠. 피츠버그가 꼭 그렇게 구덩이 진 지형이 아닌데 피츠버그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그 골짜기 지역이 아니에요. 피츠버그가. 심지어 버그는 마운틴 이런 그래서 뜻이잖아요. 트럼프 거기는- 전 대통령이 인증한 파리와는 상관없는 도시잖아요. 파리 기후 협약, 네, 트럼프 전 그렇죠. 대통령. 네네네네. 그렇죠. 파리와 상관없는 미국의 그렇습니다. 도시. 네. 그곳은 이제 피트라는 사람을 기념을 해가지고 피츠버그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데 그 피트는 자신의 고향이 어떤 그런 골짜기 진 곳에서 태어났겠죠. 네, 네. 뭐 그렇고요. 월터라는 이름은 어느 나라 계통의 성 이름일까요? 약간 원래는? 독일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발터. 독일의 이제 발터 그 느낌이고요. 발터라는 말은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 진짜요? 사령관 뭐 약간 이런 뜻의 원래 옛날 독일어였는데 그걸 이제 발터라고 부르다가 좀 이렇게 약간 멋있는 남자 이름으로 굳어져가지고 발터, 월터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분 디트로이트에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상당히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뭐 보일러 관련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뭐 뛰어난 그런 보일러 기술자로서 명성을 떨쳤다거나 아니면 뭐 보일러 관련된 큰 기업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거나 이런 거였던 것 같지 않고요. 뭐 단순한 일을 하시면서 좀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뭐 중학교 이후 교육은 전혀 안 받았고요. 진짜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집에서 아예 학교 같은 거 가서 뭐 하냐라는 그런 집안 태도가 좀 있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워낙 팍팍하니까. 뭐 사람이 이제 글자 읽을 줄 알고 숫자 셀 줄 알면 당장 뭐 간단한 일부터 구두라도 닦으면서 가정 살림에 보태야지 한가하게 뭐 학교 와가지고 무슨 뭐 역사니 문학이니 이런 거 배울 정신이 어디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약간 이런 집안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50년대 심지어 60년대까지도 그런 정서가 그렇게 막 그렇죠. 희귀한 정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에 대해서는 비슷한 식으로 많이 생각했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이상한 삶의 태도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세상이 바뀌고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학교 교육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다 이런 거를 딱히 이제 너무나 당연해져가지고 복지 뭐 이런 식으로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만 복지의 수준이 시대가 변하면서 좀 높아지면서 그리고 사람의 학교는 가야지라는 게 이제 좀 당연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20세기 중반에 와서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 그리고 학교 갈 무렵에 약간 대공황 이럴 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삶도 어려웠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왜 학교 글씨 배우다 할아버지한테 맞았다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옛날 그렇게. 어른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딥러닝의 아버지 막 이러니까 되게 최근 분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 옛날. 시절 이분은 그냥 아버지보다는 좀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도, 정도. 할아버지 정도 조상.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찰리 채플린 이거 하던 시절에 네. 그렇죠. 피츠 이분은 집안이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우리가 뭐 격동 500년을 다루다 보면 좀 가난한 집안 출신을 다룰 때 있고 좀 부유한 집안 출신을 다룰 때도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전체적으로 다룬 목록을 봐서는 대체로 나눠보면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4는 넘는 거예요. 두 양쪽으로 나눈다 그러면 과반은 그래도 부유한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과거 시기에 이런 놀라운 과학적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과학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주는 집안
출신이 경향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민태기 박사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식민지 시대에 그 과학을 한다는 거는 부잣집에 심지어 둘째 아들이어야 된다는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집안을 이렇게 뭐 잘 이끌고 뭐 키우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약간 한가하고. 그러니까 어떤- 첫째가 탱커 역할을 해주고 네, 의무에서 조금 또 이제 벗어나고 둘째 셋째가 이제 딜링을 네, 해줘야 과학도 되는 할 수 있고 이런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집에 창문 정도는 있어야. 과거에 이제 그랬던 것인데 네. 아마도 우리가 다룬 그런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서 격동부에서 다룬 과학자들 중에서 바닥 쪽에 가까운 가정 환경을 가진 분이 이 월터 피츠였던 것 같습니다. 에디슨보다 보다도 좀 바닥이죠. 에디슨은 약간 나중에 망하셔서 그렇지. 아버지가 농장도 하시고 좀 사업도 하시고 하려고 좀 하셨어요. 에디슨은 이거 좀 그런데 순전히 학교에서 너무 좀 적응을 못하고 금쪽이 그래가지고 오늘의 금쪽이는 에디슨.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좀 못 다닌 거지. 경제력하고는 좀 상관없습니다. 패러다이. 패러데이가 정말 가난한 그쪽으로 출신이었고요. 느낌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올타임 이분을 능가하기 되게 어려운 과학자로 대부분 아무리 이제 가난한 집안 사람이라도 내 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죠. 맨몸으로 나는 뉴욕에 와서 성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장영실 노비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몸조차도 자기 게 아닙니다. 나 가지고 있는 거라면 빈 주먹뿐이었어. 그럼 장영실이 난 주먹도 내 게 아니었다고. 최고예요. 장영실 능가하기 좀 쉽지가 일단 노비 제도가 있는 시기에 사람이어야지 그걸 그러네. 능가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정말 제일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장영실 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그런 거 좀 저는 현대의 21세기에 현대의 그런 신분 제도가 폐지된 요즘에서는 좀 되새길 필요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시대 과학자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장영실입니다. 그 사람이 노비 출신이었다라는 게 이런 신분제나 그런 무의미한 이상한 혈통 뭐 이런 출신 이런 걸로 차별하는 게 얼마나 진짜 한심한 일인지를 막 만면으로 일깨워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패러데이, 장영실 뭐 이런 정도와 맞먹을 정도의 좀 불우한 가정 환경 출신이었던 분이 월터 피츠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그런 과학을 위한 교양을 어떻게 쌓았느냐 어린 시절에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초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쌓았느냐 책 보고 혼자서 이제 독학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책은 어디서 났느냐? 네네. 이분이 이제 디트로이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도서관에 간 거예요. 국립도서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조금씩 하나하나 과학, 수학, 논리학, 철학, 언어 이런 쪽을 깨우쳐 갔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어느 정도 외국어를 읽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미국이니까 고전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게 그리스나 로마 고전, 그러니까 라틴어, 그리스어 이런 게 이제 많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옛날 책 같은거나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면 뭐 잘 모르는 사람도 언뜻 한자 같은 거 좀 알게 되잖아요. 뭐 사람 인자, 큰 대자, 뭐 숫자 1부터 10까지 이런 거는 뭐 대충 살다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아마도 그런 식으로 그리스어, 라틴어를 조금씩 알아가다가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그리스어 책, 라틴어 책을 잡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어린 나이에 뭐 지금 요즘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이쯤에 어느 정도의 그리스어, 라틴어 읽기가 될 정도의 실력을 그냥 도서관에서 책 보면서 스스로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이 월터 피츠에 대해서 좀 극적으로 서술한 기사에서 제가 본 거라서 뭐 얼마나 사실 그대로 반영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도서관의 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서술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좀 험한 대도시에서 이제 사는 애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학교 안 다니고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에 이제 무서운 형들이 때린단 말이죠. 막 몰려다니면서. 월터 피츠가 많이 맞은 거예요. 맞기를 뭐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망치면 이리저리 도망치면 이제
계속 이제 또 추적을 하거든요. 그런 동네 나쁜 형들은 어. 그 자체가 이제 나쁜 형들에게 어떤 놀이가 되기 때문에 아. 자기 이제 그런 졸개들을 데리고 그렇죠. 네, 네. 골목을 이리저리 수색하면서 이 피치가 도망을 치다가 얘네들이 절대 안 올 것 같은 데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으로 도망을 치곤 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도서관에서 도망을 치면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뭐 만화책 꽂아놓는 곳이라거나 어린이들을 위한 뭐 어떤 재미있는 뭐 과학 상식 이런 거 있는 데로 가면 그런 데까지는 또 얘네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 데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와 네. 라틴어 있는 그런데 논리, 철학, 뭐 고등 수학 이런 코너로 보통 도망을 간다. 확실하네. 네. 그럼 그 아우라가 있는 곳, 그 왠지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공부 아우라 때문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으로 도망가곤 했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도망을 칠 곳을 마련해야 된다라기보다도 도서관이라는 그런 장소 자체가 주는 그 분위기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예. 동네 자체가 뭔가 슬럼 가고 뭐 약간 뭐 활락가 같은 게 옆에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막 굴러가는 데인데 어디에 도서관이 있으면 거기를 경계로 그 이상으로는 뭔가가 안 퍼진다라든가 사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그런 학생이 그런 어린이가 그런 가정 환경과는 다른 문화를 접할 어떤 기회 환경을 제공해 주는 곳으로서 공적인 기관이 해줄 수 있는 게 뭐 어떻게 해야지 사실 자연스럽겠습니까? 뭐 마땅치 않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뭐 어떤 뭐 소득 수준 어느 이하 자식들 뽑아가지고 걔네들은 뭐 특별 멘토를 붙여줘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좀 어색하고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국립도서관 같은 걸 잘 갖춰놓고 뭐 가고 싶은 애들은 누군지 가서 관심 있는 거 하나 둘씩 보라고. 그럼 뭐 이렇게 뭐 여가 생활이라고 거리 여기저기 다녀봐야 동네 나쁜 형들이나 만나고 나 욕하는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럴 바에야 도서관에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지식을 접한다 이런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국립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는데 12살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3살쯤일 것 같은데 그때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나쁜 형들을 피해서 도서관에 한번 숨었다가 네. 고등 수학 이런 코너에 가게 된 거예요. 버틀란트 러셀이 쓴 수학책이 꽂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버틀란트 러셀이 수학책을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명망 높은 거는 프린키피아 마스마티카라는 책인데 이번 버틀란트 러셀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 제목을 프린키피아로 시작하는 제목을 달았다는 걸 보면 그냥 야심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뭔가 아이작 뉴턴급의 뭔가를 하나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쓴 그런 책인데 제목이 이제 수학 원론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정확하게 봤는지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틀란드 러셀이 쓴 수학책이라고 하면 버틀란드 러셀 뭐 대중적인 글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만 수학책이라고 하면 결코 뭐 쉽다고 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책 중에 이제 이런 게 많은데 수학책 중에 이런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수학이라든가 수학의 기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책을 펼치잖아요. 그런 책이 제일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그런 이야기를 굳이 이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물샐 틈 없이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고민해볼 만한 문제예요.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보통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줄 때는 뭐 사과 1개가 있는데 사과 1개가 더 있으면 사과 2개니까 1 더하기 1이 2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서 대충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사과로는 그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배나 뭐 오렌지나 사람 명수나 그렇지. 뭐 돈이나 이런 거에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렇죠. 사과 A의 일성이라고 해야 되나? 일임과 사과 B의 일임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도 고민할스러운 문제고. 그래서 그걸 파헤쳐 보자면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또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수학자들 또 논리학자들은 철저하게 요런 방법으로 요거는 설명을 하면 깨끗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다. 그게 뭐가 깨끗하냐. 그것도 그냥 사과 1개, 사과 하나 있으니까 사과 2개라는 거에서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학과 논리학의 기초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하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고민할 게 좀 많은 문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학의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뭐 이런 뭐 어떤 걸 뭐 증명을 하고 어떤 계산을 하고 막 하다 보면 과연 이렇게 수학자들이 이렇게 증명을 해 가지고 이게 맞다고 하니까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뭔가를 계산을 하는 건데 진짜 맞을까? 좀 의심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럼 수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기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해 놓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의 뭐 정리 뭐의 뭐 어떤 증명 이러면서 증명을 해놓잖아요. 증명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대부분. 저거의 한 부분 넘어가는 게 어떻게 자명하게 옳다라고 저 논리가 맞다라고 무슨 근거로 도대체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건 뭐 과학 실험인 것 같으면 비슷한 거를 딴 사람들이 또 똑같이 실험을 해보고 여러 군데서 많이 해봤는데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 아 이게 대체로 맞는 거구나, 높은 확률로 맞겠구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증명은 아니죠. 네, 이건 근데 이제 수학 증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놓고 증명이 맞으니까 이거는 언제나 항상 맞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그 논리 하나하나에 이 넘어가는 부분이 어디까지 정밀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설명. 예를 들어서 수학 뭐 이런 거 증명하면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이런 것까지 증명하고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합의됐다고 치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확실하게 따져야 되느냐 이런 거 진짜 고민스러운 문제거든요. 네. 그걸 파헤쳐서 다 이렇게 잘 챙겨놔야지 이제 그 모든 수학을 활용하는 거를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문제를 19세기 수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학이 워낙에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진짜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래서 뭐 수학을 모든 부분에서 다 뭐 공리화를 하겠다라든가 뭐 논리적으로 정말 단 한 줄의 어떤 뭐 부족함도 없이 다 설명해내겠다 뭐 이런 도전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여러 학자들이 그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런 전통이 쌓여 있는 위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논리학적인 그런 성과까지 다 합해져 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집대성해서 쫙 모든 걸 정리한 책을 쓰겠다라는 야심으로 버트런트 러셀이 쓴 그런 수학 책들이 20세기 초에 나왔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 영향력이 상당하죠. 수학의 가장 어떤 토대가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 줬다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 배우면 제일 처음에 이제 집합부터 시작을 하는데 집합을 먼저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고 그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차차 수학의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논리를 갖추어 나가는 거. 버트런트 러셀이 사용했던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러셀만 그 방법을 쓴 건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화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20세기 초에 어떤 느낌을 좀 줬냐면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다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세밀하게 증명해 가면서 나갔던 딴 수학자들의 그런 업적들을 잘 정리해서 모아서 집대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러셀이 써놓은 이 책대로 따라가면 아주 단순한 규칙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뭔가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한 줄 한 줄 따라가기만 하면 나중에는 뭐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대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에 관한 지식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그쵸. 환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형태의 수학책들을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수학 실력을 높이고 싶은 중고생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심할.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거의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어렵기는 정말 어렵고 진짜 감이 하나도 안 잡히는. 제가 오늘 언뜻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오기로는 아마 이 수학 원론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이 책일 것 같습니다. 책이 이제 두껍게 책이 있는데 책을 앞부분부터 쭉 읽어가지고 한 200페이지 때 후반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읽고 나면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라는 결론이 이제 그쯤에서 이제 정리가 된다고. 왜냐면 이제 1이란 무엇인가, 더하기란 무엇인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데 그럼 2란 무엇이고 그게 서로가 같다라는 건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물샐 없이 정밀하게 말할 수 있는가. 1과 1의 합과 2가 어떻게 같은가. 같다는 게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문제잖아요. 사과 한 개가 2개 있는 거하고 2개 사과가 있는 거하고 같다.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사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물리적으로 똑같은 사과를 화학적으로 똑같은 사과를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숫자 2개가 같다는 건 어떤 건가요? 사실 고민해볼 만한 문제거든요. 그런 거 다
이야기하면서 한 200 몇십 페이지 지나가고 나면 300페이지쯤 되면 그래서 이제 1+1은 2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네. 이런 식의 논리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맨 뒷장만 보면 되죠. 정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책이라고도 할 수 네, 있고 네. 논리학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앞부분일수록 그런 수학책인데 나쁜 형에게 안 맞으려고 도망간 우리의 월터 피치가 도서관에서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데에서 그 네. 책이 꽂혀 있는 걸 보고 네. 그 책을 하루 종일 읽었던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읽어도 뭐 얼마나 읽겠습니까? 그때 초등학생 때인데 어렵죠. 초등학생 정도는 아닌데 조금 읽었겠죠. 이제 뭐 저녁 늦게 됐으면 이제 나쁜 형도 어디 자기 뭐 할 나쁜 짓 하러 딴 데로 갔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제- 나쁜 짓도 가성비가 그 시간 그러니까요. 투입 시간 대비 나쁜 월터 짓에 피치 얘 아마 하루 종일 그- 쫓아봐야 무슨 재미겠어요. 뭐 그렇죠. 이상한데 어려운 책인데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보니까 계속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진짜 신기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러셀이라는 학자가 정말 대학자라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 막 머릿속에 막 계속 오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다시 도서관에 갑니다. 그래갖고 또 버트런드 러셀 책이 꽂혀있던 데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책에 심취해서 살아요. 네. 심취해서 살다가 책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뭐, 3일. 네. 그러니까 아주 깊은 이해를 했다기보다는 상당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책의 약간 허점이라든가 아니면 책에서 좀 보강해야 될 부분 혹은 책에서 의문 나는 점들 이런 게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종이에 써서 좀 정리를 해놓습니다. 정리를 해놓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보기에도 좀 뿌듯해 보였나 봐요. 나중에 이때 초등학생 때인데 네. 초등학생 때인데 요거를 접어가지고 버트넌트 러셀 본인한테 네. 이때 러셀이 영국의 캠브리지에 있었나 영국의 대학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편 제도는 뭐 예전부터 미국이 잘 발달해 있었으니까요. 영국에 있는 러셀한테까지 갑니다. 그래서 러셀이 이제 이 미국의 월터 피치라는 사람이 쓴 글 편지를 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트로이트에 살고 있는 교수님의 책을 보고 네.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러셀이 보니까 내용이 좋은 거예요. 이건 상당히 사실 이런 책을 보고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일단 많지 않거든요. 네. 별로 없거든요. 굳이 이런 책을 사서 열심히 보는 사람도 없고. 이 정도 읽진 않아. 그러니까 뭐 농담 비슷하게 그런 책도 있어요. 이 책을 팔아서 도대체 돈 얼마나 벌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마이너스 뭐 100파운드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책은 뭐 사는 사람도 워낙 없고 이렇게 하니까 책값도 제대로 인쇄비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책에 대해서 굳이 뭐 이렇게 질문한다면서 편지 같은 거 보내온다고 해봐야 보통 막 약간 뭔가 러셀 선생님하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뭔가 뭐 말은 좀 붙이고 싶은데 너무 또 형편없는 이야기는 하기는 싫으니까 막 약간 좀 뜬구름 잡힌 이야기 좀 써놓고 GV 빌런. 예전에 박부성 교수님이 하셨던 그 뭐지? 그 3등분 작도 에 성공했다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오신대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비슷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경우가 네. 꽤 있는데 이 월터 피치라는 이 사람이 보낸 거는 내용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를 해도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인데 이 월터 피치 이 사람이 그런 이 어린이죠. 이 어린이가 그런 자신의 환경에 대한 내용도 좀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리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어떤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는 안 다니고 있고 그런데 도서관에서 엄마가 나가서 일하래요. 도서관에서 본 교수님 책으로 네. 읽고 드리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내용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마 러셀이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영국에 와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 좀 어떻겠냐고 그런 제안을 이 13살짜리 어린이 월터 피치에게 합니다. 이거는 좀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묵은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뭔가 이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약간 이게 좀 전설적으로 이거 검증해줄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 편지 안 남아 있나요? 이 편지가 제가 보기에는 편지 원문은 제가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검증된 이야기는 아닌데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사실은 묵은인 이야기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전설이 퍼져나갔다면 이거를 부정해줄 사람들이 등장할 기회가 이후에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설이 아직까지도 정설로 돌아다니는 걸로 봐서 이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버트런드 러셀이 뭐 영국으로 와라 학비는 내가 다 대주마라고까지는 안 했겠지만 너 정도 학생이면 뭐 우리 학교에 원서를 넣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만하니까 조금만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봐라라는 정도의 제안을 해줬을 수도 있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와서 뭐라고 해보든지 하여튼 뭔가 이런 좀 긍정적인 교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살 때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아마 이제 또 사춘기지 않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한 1, 2년 정도 겪다가 결국은 15살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 동네에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출을 합니다. 어떤 기사에는 되게 전설적으로 이 몰라 이거 그야말로 전설적인 이야기라 가지고 근거 별로 저는 믿음직스럽지는 않은데 근데 약간 감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후로 가출한 이후로 크리스마스 때마다 자기 이름은 적지 않고 자기 고향 집 주소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항상 보냈다. 평생 그러고 살았다라는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됐을까요? 그런 게. 그래서 그야말로 좀 전설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는 모습 같은 게 누구한테 목격이 됐나 보죠. 갖고 피치 선생님 그 크리스마스 카드 어디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근데 옆에서 수근수근하다가 고향집하고 연락 안 하고 산다며. 크리스마스 때는 그래도 카드로 하나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말 퍼진 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확인이 확실하게 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약간 그런 애틋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15살에 이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 로보캅에 나오는 뭐 어떤 그런 깽단에 들어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구디런팅이면 뭐 하버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시카고 대학으로 갑니다.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대학으로 가가지고 시카고 대학에서 대충 얹혀가지고 사는 그런 이상한 삶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구디런팅이네. 그래서 학교에서 재밌는 강의 뭐 자기가 관심 있는 강의 이런 거 하면 몰래 그냥 뒤에서 듣고 학생인 척 앉아가지고 그냥 되게 어려 보이는 학생인 듯 하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강의하는 거 있으면 듣고 교수님 뭐 질문해보라 하면 괜히 가끔 질문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너 이 사람 누구야 쟤 뭐야 하면 아무도 모르고 학교에 어딘가 적당한 데서 대충 웅크리고 자고 외국회담 같기도 하고 뭔가 팬텀 오브 유니버시티 이런 거 뭐 그러면 몰래 대신 시험 봐주고 이런 거 그러면서 살다가 실제로 그런 거 했을 가능성 좀 있어요. 몰래 시험 봐주는 이런 거 좀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롬 레트빈이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이는 좀 더 많은 친구예요. 자기 나이보다. 귀인입니까? 대학생 귀인급이죠. 약간 한 2등급 귀인 정도 됩니다. 1등급이 아직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1등급과 큰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 레트빈이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의대 학생이었어요. 이 친구 2등급 A형 귀인. 레트빈 이 사람은 의대 뭐 생리의학 이런 쪽으로 쭉 해가지고 나중에 MIT 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주 촉망받는 그런 학자로 성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촉망을 많이 받은 뭐 그런 학자로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레트빈이라는 친구가 피치하고 친해집니다. 또 옆에서 막 뭐 이렇게 필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피치가 교수님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설명 잘 될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 같고 너 뭐 어디서 누구냐? 너 어디 출신이야? 뭐 하면 야 디트로이트에서 왔지. 너 OCP 알아? 뭐 약간 이런 거. 그래 잘해 막. 그러면서 그래서 뭐 OCP는 모르지만 로보캅은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친해졌겠죠. 그러니까 로보캅 나오기 전 시절이니까 진짜로 그렇게 대화하진 않았겠지만 대충 그런 얘기.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해졌겠죠. 그런데 둘이 죽이 잘 맞은 거예요. 레트빈 이 사람이 약간 이 자유분방한 이런 사람입니다. 좀. 그러니까 60년대에 미국의 좀 히피 문화가 크게 발달했을 경우에는 학교의 교수님들도 그런데 좀 휩쓸리신 분들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이제 히피 문화가 이런 극성을 피울 때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약물 이런 거에 좀 많이 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화학이라든가 의학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약물을 진짜 먹으면 뇌에서 사용이 안 되던 기능이 실제로 사용이 되는 것 같다고. 그 약을 먹으면 정말로 사람이 새로운 어떤 지식을 새로운 어떤 경지에 그런 감성에 돌입을 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고.
그 약을 좀 먹어보자고 이런 교수님들 막 출연하시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60년대 히피 문화의 극성기인 그런 시대는 뭐 그러다 검거되고 막 이러시는 거죠. 예. 그런 건데 레트빈 이분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약간 그런 자유분방한 좀 그런 히피스러움이 있는 그런 분으로 나중에 활동하시거든요. 집 그야말로 뭐 집도 절도 없고, 네. 예, 뭐 학교에 뭐 과목도 아무 뭐 듣는 것도 없지만 다 듣고, 네. 뭐 넌 뭐 중간고사 뭐 몇 과목이나 치냐, 뭐 이렇게 하면 뭐 내가 치고 싶은 만큼 뭐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시카고 대학이 굉장히 이 발전한 학교였기 때문에 방문 교수로 실제로 버틀런트 러셀이 옵니다. 버틀런트 러셀이 실제로 옵니다. 네, 그래서 러셀하고 실제로 이 시기에 월터 피치가 만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알아봐요, 버드란트 러셀이? 그게 기사 같은 걸 보면 알아봤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과장일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약간 전설적으로 포장된 이야기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그런저런 교류의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12살 때 버트란트 러셀 책 읽고 뭐 편지를 교환하고 해서 좋은 반을 얻었고 그게 완전 사실무근인 이야기였으면 그건 과장이었다 내지는 그건 헛소문이었다라는 식으로 좀 검증될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걸로 봐서 그런 전설적인 일화도 있었던 것 같고 러셀이라든가 레트빈 그리고 레트빈이 실제로 과목을 정식으로 수강하고 있던 그런 교수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피치가 서서히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도 없는 그냥 시카고 대학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어떤 사람인데 굉장히 수학, 논리학, 과학 이런 거 뛰어난 학생이 이상 애가 한 명이 있다. 이런 게 전설 같은 그런 소문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 칠판에 문제 푸는 이 파트는 없나요? 그런 것도 사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루돌프 카넵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도 이제 논리학 이런 걸 하는 학자였습니다. 로버트 카넵 이 사람이 이런 일단의 교수, 학생 이런 사람들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카넵 당신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어떤 학생이 있는데 정식 학생은 아닌데 내 강의에 들어와가지고 똘똘하게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다고 만나보라고. 그래서 카넵이라는 교수를 피치가 만납니다. 근데 카넵이 쓴 책이 있었어요. 논리학에 대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이제 열심히 봤나 봐요. 열심히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해설을 한 자기 공책이 한 권 있었던 거예요. 그 카넵을 만나자마자 교수님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그러면서 그 공책을 줬대요. 뭐 하는 학생 그리고 이제 간 거죠.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저 학생 도대체 무슨 학생이야 싶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말하고자 했던 거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다니. 카넵이 그래가지고 피치를 막 찾아다닙니다. 왜냐면 이름도 모르고 뭐 어디 소속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참 한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녀가지고 겨우 뭐 이렇게 다시 만나가지고 제가 뭐 월터라는 애인데요. 제 뭐 집안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갈 데도 없고 한데 이 학교 좀 분위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근처에서 떠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카넵이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학교에 일자리를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런 학위나 자격이 없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뭐 조교나 뭐 이런 걸 시켜주지 못하고 그냥 잡일하는 일자리를 마련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하고 뭐, 진짜 부디런티. 뭐 수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계속 붙어서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교수의 소개로. 그렇게 하다가 자기 듣고 싶은 강의 막 듣고. 뭐 질문이나 하거나 뭐 교수가 이거 아는 사람 문제 풀어볼 사람 하면 제일 잘 알고 하는 전설적인 시카고대의 명물이 됩니다. 머리가 좋다는 건 저런 일이 가능한 거군요. 이거 참 좋겠네요.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구나. 꼭 그렇죠. 아니 저분을 제외한 이 모든 인류가 저게 없이도 살아왔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한 2, 3년 정도의 삶을 산 후에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한 1년 정도 보내면서 약간 전설이 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래봤자 20살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1년 정도 사는 사이에 전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한 1년 더 지나가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전설을 알게 되고 교수들도 전설을 알게 돼가지고 얘를 어떻게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년째 되던 해 진짜 뭔가를 좀 이렇게 하던 시기에 바로 두 번째 귀인이자 어떻게 보면 1등급 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맥컬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시카고 대학에서 이 피치하고 자주 이렇게 교류하던
그런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냐면 논리학, 수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뇌는 어떤 작용을 하길래 사람이 논리적인 판단, 계산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걸까?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던 시대였어요. 그게 이제 논리학이자 수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생물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사람의 신경세포라는 건 이런 구조로 작동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움직이니까 그게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다더라.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월터 피치가 심취해 있던, 그러니까 심취해 있다기보다도 잘했던 그런 논리학 요소하고 되게 다 가까운 거예요. 사람의 뇌세포가 이런 간단한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간단한 논리들을 쌓아놔가지고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런 걸 사람들이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미 뭐 뉴런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런 그런 거 아직 잘 몰랐을 때예요. 아직 잘 몰랐는데 이제 막 연구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연결돼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는 건 아니고 뉴런이라는 게 있다, 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정도가 이제 나오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상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규칙들을 쌓아놔가지고 1 더하기 1이 2다 이런 게 증명이 된다면 우리의 뇌세포나 뭐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그런 신체의 부분이 굉장히 간단한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많이 모여서 엮여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5 더하기 8은 얼마입니까? 13. 그런 게 계산이 되지 않느냐 머릿속에서. 맞아요? 5 더하기 8 계산하면서 뭐 이렇게 5개의 사과를 굳이 구해서 갖다 놓고 8개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3개 세보고 뭐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근원이 사실은 아주 뇌가 어떤 간단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잘 쌓이면 하나하나 논리를 쌓아놔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수학적인 그런 문제도 풀이를 하듯이 뇌가 그렇게 복잡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증명될 수가 있느냐 뭐가 어째서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심취해 있었던 것이 1940년대 초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컴퓨터라는 게 나오기 전이죠. 나오기 전이죠. 대중은커녕 뭐 이때면 이제 막 앨런 튜링 이런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던 시기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시기하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앨런 튜링도 미국에 와서 방문 연구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학자들이 이런 거에 심취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그럼 뇌세포 역할하는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앨런 튜링 같은 사람도. 그때 이제 이 시카고 대학에 온 워렌 맥컬러 이 사람은 시카고의 일리노이 대학 이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일리노이 시카고. 거기도 나오는군요. 거기 교수였는데 이분은 뭘 하는 교수였냐면 이런 의대 교수였어요. 신경 정신과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경 뇌를 연구를 하다가 이쪽 길로 빠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는 사실은 뭐 배경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사람이지만 굳이 이제 따져보자면 수학을 하다가 논리를 하다가 이쪽으로 빠진 사람이라면 맥컬러는 신경과 뇌를 연구하다 이제 이쪽으로 빠진 사람인 거죠. 근데 맥컬러가 시카고 대학을 방문을 했다가 이 대학의 명물인 피치라는 학생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피치라는 어떤 애가 어떤 청소년이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피치하고 맥컬러가 이런 학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 되게 친해집니다. 엉겁결에 그 사이에 있던 레트빈하고도 같이 친해져요. 그래서 맥컬러, 레트빈, 피치 이 세 사람이 약간 나이가 다 특히 이제 맥컬러하고는 차이가 확 나고요. 맥컬러는 이때 벌써 40대인가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요. 다 처자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맥컬러는 확 차이가 나고 레트빈은 학생이었고 피치는 뭐 떠돌이 청소년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셋이서 죽이 맞게 엄청나게 잘 어울려 다니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레트빈 선생의 나중에 어떤 히피 정신에 일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중에 이 레트빈하고 피치가 맥컬러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낮에는 각자의 학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워렌 맥컬러는 이제 의사로서 혹은 의학자로서 일을 했겠죠. 그리고 피치는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틈틈이 하루 동안 여러 가지 구상한 그런 생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녁에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저녁 먹고 차 마시거나 술 마시거나 하면서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거 아닐까 저게 저런 거 아닐까. 만약에 뇌의 신경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야 근데 네 신경 봤어? 내가 신경 보니까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근데 그 수학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 게 혹시 없는지 이 맥컬러 교수님 좀 찾아보시라고. 피치 네가 한 말이면 맞겠지 뭐 이러면서 막 실제 녹취록이 있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니고요. 네. 월터 피츠는 사실 전공이나 이런 건 없는 거고 예를 들어 이 분야로 자기 관심을 조금 집중시킨 계기는 그냥 요 분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습니다. 됐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게 컴퓨터라는 것도 아직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뭐 뇌 신경 구조 뭐 게놈 이런 거 게놈이란 거는 말도 없을 때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한국의 욕으로만 있었을 때고 근데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진짜 대단하다. 신경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신경이란 게 이제 모여서 뇌가 된다. 뭔가 일이 일어날 거다.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 이 정도만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1, 2년 정도 그런 삶을 산 끝에 1942년에 이 월터 맥컬러하고 워렌 맥컬러하고 월터 피츠 두 사람의 합작으로 아마도 피츠의 가장 최고의 걸작, 최고의 연구 성과로 평가받는 로지컬 캘큘러스 오브 아이디어스 이머넌트 인 너버스 액티비티 라는 논문이 한 편의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신경 활동을 통한 신경 활동에서 이제 피어나는 논리적인 어떤 계산.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신경이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고 활동을 하면 그 신경이 어떤 논리적인 계산, 수학 이런 거를 하는 역할로 활용이 될 수 있느냐를 논리적이고 가상적으로 이론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뇌를 봤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시까지 밝혀진 신경세포가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몇 가지 밝혀진 게 있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추산해 봤을 때 그런 간단한 역할을 하는 그런 뇌세포가 있다고 할 때 그런 뇌세포가 충분히 많이 있고 복잡하게 충분히 연결만 되어 있으면 그런 간단한 판단을 하는 신경세포의 역할만으로도 뭐 더하기 빼기라든가 곱하기 나누기 여러 가지 판단 뭐 논리적인 그런 작용 이런 거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었습니다. 대단하다. 이게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라 비슷한 걸 처음으로 만들자마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인간 뇌처럼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예를 들어 인간 뇌의 작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랑 되게 비슷한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향의 연구가 사실은 컴퓨터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논의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성급하게 이게 사람 뇌랑 되게 비슷한 거라는 결론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었죠? 한 가지는 바로 월터 피츠 때문입니다. 그런 거를 하기도 전에 이런 생각부터 먼저 했던 거죠. 사람 뇌처럼 이렇게. 이 논문 내용에서 보면 MCP 자기들이 실제 신경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요. 신경세포가 어떤 정도의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거다라는 정도의 얘기만 있으니까 가정을 한 거예요. 신경세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거기서 연결돼서 들어오는 신호가 뭐 예를 들어서 신호가 한 3개 정도 들어오는데 3개 정도 들어오는 신호의 3개의 합이 일정 이상보다 크면 내가 연결된 다른 쪽으로 나도 뭐 어떤 강도의 신호를 보낸다. 그런 정도의 규칙의 작동만 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어떤 일종의 판단이죠. 그것도 오는 신호를 보고 그거를 합계를 구해가지고 그거의 강도가 얼마 이상이면 나도 신호를 보낸다. 아주 간단한 하나의 판단을 하는 거죠. 크다 작다 비교를 하는 뭐 더하고 크다 작다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의 아주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간단합니다. 실제 논문에 있는 걸 보면. 근데 그 정도의 간단한 활동을 하는 기능만 있는 신경세포만 있다면 그게 여러 가지로 조합만 충분히 잘 돼 있으면 굉장히 복잡한 판단과 계산을 하는데도 그거를 엮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명확하게 증명을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논문 되게 어려워요. 사실 거의 이해하기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증명을 하거든요. 좀 복잡한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부쯤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정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런 것은 이때는 이제 그 튜링 머신 그 이야기가 나온 시대였습니다. 네. 이런 걸로 볼 때 이런 식의 장치를 튜링 머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라는 이야기까지도 이 논문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사실은 인간의 뇌를 튜링 머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죠. 이분이 한 여기까지 요점을. 네네. 그리고 나서 추가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뇌세포가 이렇게 간단하게 작동을 한다고만 해도 튜링 머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판단과 계산 이런 것이 튜링 머신이라는 게 이거 전편 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하자면 되게 다양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형태의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튜링 머신으로 할 수 있는 튜링 머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사람의 뇌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뇌로 다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풀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런데 우리가 가정한 사람 신경세포의 기능이라는 게 뭐 복잡하고 아주 특이한 희한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양자 이론을 이용해서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히 신호를 모아가지고 아주 간단한 판단하는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인공의 장치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간단한 스위치 장치나 그런 스위치 장치하고 비슷한 어떤 전신 전화 뭐 그런 그 연결망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동 장치 요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신경세포 대신으로 쓸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지금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나오려면 아직 한 10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네네. 트랜지스터라는 것도 나오기 전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어떤 장치가 있으면 그거를 충분히 많이 복잡하게 조합만 해놓으면 튜링 머신으로 쓸 수가 있다. 사람 뇌가 할 수 있는 많은 기능 중에 일부로서 하는 그런 논리적인 판단 계산 같은 거를 그 안에 다 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까지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직까지 컴퓨터 개발되기 전 시대거든요.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에 막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헛소리와 가짜 뉴스를 서로 돌려볼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얘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퓨터가 개발돼서 나와가지고 어떤 빠른 그런 계산 처리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를 보자마자 확인하자마자 그때 맥컬러 피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간단한 거 할 수 있는 걸 여러 개 모아가지고 엮으면 막 뇌가 뭐 사실 그런 원리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약간 좀 거창한 부분 읽어보면 심오한 이야기도 막 하고 있거든요. 막 사람의 어떤 사상 어떤 감정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서 나오는 표출일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는 기계가 나오자마자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고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컴퓨터가 제대로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이 맥컬러 피츠 이런 학자들은 그런 상상에 심취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그런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뭐 어떤 로봇을 돌아다니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이걸 연구한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워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정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거냐 거기에 어떤 그런 뭐 마음, 의식 이런 걸 본질이 뭔가 숨겨져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이걸 파헤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학자들이 뛰어난 학자들이 여기에 많이 매달린 거죠. 약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 책에서 본 것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80년대까지 약간 암흑기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잘 재현이 안 됐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또 그러니까 의외로 또 뭐 어느 정도 또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꾸준한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컴퓨터가 진짜 뭐 사람처럼 막 뭐 판단도 하고 막 그림도 그리고 말도 하네 이런 거를 상상하기에는 그런 컴퓨터의 수준이 용량이 속도가 너무 떨어졌던 시기가 한동안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컴퓨터가 인간의 뭐 신경망을 모방한다라는 그런 목표 같은 게 조금 없어 보이고 그냥 엄청난 데이터를 때려 넣는 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물론 그 안에서 또 인공 신경망을 생성하기도 하지만 약간 방식 자체가 달라지면서 오히려 좀 약간 폭발적인 발전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맥컬러하고 피츠가 이 논문에서 가정한 인간의 뇌세포가 이렇게 작동한다고 친 거
그거를 이제 맥컬러에서 MC를 따고 피치에서 P를 따가지고 MCP 세포, MCP 신경세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MCP 뉴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 MCP 뉴런은 실제 뉴런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신경세포의 동작하고는 큰 상관은 없어요. 논리적인 예. 뉴런. 예, 그냥 뉴런이 아주 간단한 작용만 하더라도 그게 잘 엮여 있으면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로 생각을 한 것뿐이지 실제 사람 뇌에 있는 뉴런하고는 뭐 1대1로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최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후에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인공신경망 계열의 뭐 뉴럴 네트워크 계열의 인공신경망 기법은 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경세포가 똑같지는 않지만 간단한 어떤 판단과 계산을 할 수 있는 단위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뉴런이라고 부르자. 근데 그런 단위를 여러 개 연결을 해가지고 동시에 돌리면 그리고 거기에 많은 자료를 넣어가지고 움직이면 상당히 신선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 거예요. 오히려 약간 최근에 좀 참조가 되는 면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구조는 네. 재밌네요. 그렇지만은 이 직후부터 이 MCP 뉴런, MCP 신경세포, MCP 세포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있다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어떤 정신, 그거의 본체가 이런 건지도 모르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이거는 정말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1급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이야기를 술렁술렁하면서 하던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진 논문이었어요. 지금도 인공신경망에 관련된 교과서 같은 걸 보다 보면 잠깐 지나가면서 MCP 뉴런 이런 걸 살짝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부터 하면서 그런 신경망에 실제로 사람 뇌에 연결돼 있는 그런 뇌세포의 모양을 보면서 상상한 것이 인공신경망 이 알고리즘의 바탕이 되었다. 거기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하면서 요즘 교과서에도 MCP 뉴런은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MCP 이게 진짜로 이런 걸까라고 거의 생각하던 그런 시기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람의 신경 뇌를 이해하는 수단이자 인공적으로 그런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으로 MCP 뉴런이 아직도 언급이 되고 있고 한동안은 거의 이거를 다들 한 번씩은 언급을 하면서 생각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입력이 있고 여기에 가중치를 더 가지고 이것에 그 신경망이 뭐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네네, 그게 이제 요즘에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에서 사용하는 그 뉴런 하나의 역할이고요. MCP 신경세포는 그거보다 더 단순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실용적으로는 MCP 이 논문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쓰는 인공신경망 기법은 요거에서 한 단계 더 실용적으로 좀 개조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초기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튜링 머신이 가지고 있던 의의 있지 않습니까? 튜링 네네. 머신이란 기계는 실제로 없었지만 이런 간단한 역할을 하는 기계를 통해서 되게 복잡한 계산을 기계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한 것처럼 이렇게 신경이 진짜 이렇게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신경을 흉내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관념적으로 입증해낸 그렇습니다. 의의가 있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격동호백년 2회 때인가 아마 앨런 튜링 그렇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3회 때 했죠. 3회 때. 3회 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아마 지금 오디오 파일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하신 김에 아예 뭐 이쪽으로 쭉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 논문이 발표되고 한 2, 3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컴퓨터를 만들어야겠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 이제 많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어떤 그 결실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걸 가지고 진짜 움직이는 걸 만들어 보자. 사실은 컴퓨터를 당장 만들려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사실 별로 안 했어요. 그래요? 컴퓨터를 당장 만들던 사람들은 그냥 이제 계산 빨리 할 수 있는 기계인데 옛날처럼 막 토미바퀴 돌리고 막 이딴 식으로 하지 말고 전자 회로로 팍팍팍 돼가지고 바로 답이 딱 뜨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정도의 사실은 공학적으로는 더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폰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폰 노이만이라는 학자들이 이런 무리들하고 어울리던 학자였습니다. 폰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컴퓨터를 미래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오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 개발한 컴퓨터의 이름이죠. EDVAC, 에드박 보고서 초안이라는 문서를 만듭니다. 네, 이 에드박 보고서 초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드박 보고서 초안은 뭐 폰 노이만이 창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시에 돌던 유행하던 이야기 이런 걸 폰 노이만이 참조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이런 식으로 쭉 만들면 좋은 사용하기 좋은 컴퓨터가 만들어질 겁니다라고 말한 말 그대로 보고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토대로 실제로 나중에 에드박이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 에드박 컴퓨터가 이진수를 사용을 하고 요즘 컴퓨터처럼 그 처리 장치가 있고 메모리가 있는 요즘 컴퓨터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컴퓨터예요. 그거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후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했고 요 무렵쯤 해가지고 이런 보고서의 저자 장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또 폰 노이만이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방식은 이제 흔히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최초로 등장한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터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대체로 보면 용량과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뭐가 바뀐 건 없는 기계다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좀 이렇게 뭐 재밌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컴퓨터가 뭔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 같은 그런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려면 폰 노이만 방식을 초월하는 그게 아닌 딴 방식으로 뭔가 컴퓨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폰 노이만 방식하고 직접 연관은 없는데 직접 연관은 없어요. 근데 이 현대 컴퓨터의 어떤 이 근원이 된 그 폰 노이만이 엄밀히 말하면 이거를 창안한 것도 아니죠. 그래갖고 약간 시비 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내가 개발한 건데 네 이름으로 폰 노이만 방식이라고 하냐고. 근데 하여튼 폰 노이만 때문에 널리 퍼진 이 폰 노이만 방식 컴퓨터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이 에드박 보고서 초안에 그냥 보고서 형태로 폰 노이만이 쓴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참고 문헌 뭐 인용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유일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문헌이 이 MCP 신경세포를 언급한 이 피치와 맥컬러가 쓴 그 논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일종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군대에 보낸 보고서예요. 너희들 군대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하고 뭐 탄도도 계산하고 무기 설계하고 이런 걸로 컴퓨터 개발하고 있다는데 돈 엄청나게 들인다는 거 들었는데 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서 만드셔야지 컴퓨터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컴퓨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 컴퓨터를 나중에 발전시켜서 둠 같은 것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뭐 구체적으로 둠을 언급하진 않았겠지만 그렇죠. 둠 코드는 원래 바위에 새겨져 있던 거잖아요. 그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술한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맥컬러하고 피치가 쓴 논문을 보면 심지어 사람의 뇌조차도 이런 식의 어떤 스위치 같은 단순한 역할을 하는 거에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니 내가 말한 이런 그러니까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내가 말한 이런 컴퓨터를 잘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면 정말 온갖 곳에 다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월터 피츠의 이 제일 큰 업적으로 평가받는 이 논문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시조로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만 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따지면 사실 인공지능이 아닌 전통적인 컴퓨터가 탄생하는데도 사실 상당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네, 저런 게 된다고 진짜 기계장치로 만들어서 사람 뇌 같은 걸 만들어 볼까 막 술렁술렁 하던 사이에 육군 이런 데서 잠깐만 나는 그것보다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빨리 되는 뭐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 드리겠다고 근데 조금만 더 투자를 해주시면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이런 분위기를 타고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논문이거든요. 네, 역사적인 이 인생 걸작을 1942년이니까 불과 한 22살의 나이에 이걸 남기게 됩니다. 40대 아저씨하고 갑자기 그 집에 얹혀서 이상한 생활을 하면서 뭐 소속 이런 것도 없고 학위도 아무것도 없고 뭐 초졸 아니면 초중퇴일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덜컥 냅니다. 근데 막 그 센세이션을 막 이렇게 센세이션을 학교에 막 폰 노이만 인용을 한다니까요. 네. 폰 노이만은 당시에 그런 소위 말하는 천재 학자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천재냐고 그냥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폰 노이만 같은 사람이 천재지 이런 사람이 폰 노이만이거든요. 천재의 대명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대학자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천재 느낌 있잖아요. 폰 노이만 하면 그런 사람 막 자기 논문만 인용하고 이런 단계에 23살, 22살에 이제 막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 방향에서 이제 꽃을 피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도 레트빈이나 이런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가 소개해 준 게 컸던 것 같아요. MIT에서 이런 수학과 논리학을 연구를 하면서 피치하고 비슷하게 그런 것을 뭐 물리학, 생물학, 신경의 활동, 화학 물질의 반응 이런 것에 다양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도 좀 심오한 어떻게 보면 모든 과학을 연구하는 그 방법의 근원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철학자라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도 대학자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인데 노버트 위너라는 학자에게 피츠가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너의 대학원생이 됩니다. MIT 대학원생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너가 특별히 온갖 노력을 다해서 아마 뽑아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난 거죠. 초중퇴인데 아무런 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논문 하나가 아주 뛰어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의 평판과 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는 MIT 대학원생이 되게 충분하다. 그래서 학교에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총장한테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감사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하는데 감사만 먹으면 내가 갖고 다 이야기를 하겠다고. 국회의원한테 끌려가면 내가 얘를 손잡고 끌고 가가지고 증명을 내가 하겠다고. 네. 사실은 이 정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정식 대학원생으로 들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왠지 하버드에서는 안 해줬을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부터 봐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이 위너의 대학원생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이자 그렇죠.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가지고 쭉쭉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만한 발판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게 이게 피츠의 그냥 행복한 자신의 인생에서는 좀 독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요?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오늘 준비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괜히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돼요. 왜죠? 이게 사실은 하고 많은 학자들 중에 시카고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보스턴 근처에 있잖아요, MIT는. 그런 딴 지역까지 가가지고 노버트 위너하고 굳이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하게 된 걸로 빠진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노버트 위너의 배경이 피치하고 비슷합니다. 노버트 위너도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근데 학교를 안 다녔고 근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막 검정고시 이런 거 막 다 통과하고 그래서 막 15살에 대학 들어가고 막 졸업하고 19살에 박사학위 따고 막 진짜 19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설적인 그런 기록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논리학하고 수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미줄처럼 그렇게 손을 뻗쳐가지고 이때는 아마 물리학과 교수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왜냐면 뭐 양자 이론 이런 걸 하려면 어떤 뭐 철학적인 고민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수학을 아주 자유자재로 새로운 영역의 수학도 이해를 해가지고 막 가미를 해서 써보고 막 이런 것도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면이 피츠하고 똑같네. 작은 노버트 위너가 피츠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럴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이게 결정적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차이가 또 없는 건 아닌 게 피츠는 진짜로 진정한 떠돌이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뭐 부모 형제가 이해해 준 것 같지도 않고 험하게 살다가 아예 가출을 해가지고 적도 없이 시카고 대학 주변을 떠돌아다니던 시기에 자신의 인생 최고의 업적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노버트 위너는 학교를 안 다녔다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뛰어난 학자였어요. 아 진짜요?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교육에 관한 이런 걸 다 제공을 해주고 예, 집안 형편도 좀 안정돼 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왠지 실망이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작게 느껴지는 그 아마도 그 신감.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당시에 보기에는 어떤 그 비슷하다는 쪽으로 두 사람 진짜 비슷하다. 서로 생각하는 것도 자유분방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맞을 사람들이었느냐? 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로 그런 게 큰 원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월터 피츠가 노버트 위너를 처음 딱 만났을 때 그냥 뭐 자네가 월터 피츠인가 뭐 그래 뭐 오늘하고 수고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만나자마자 노버트 위너가 피츠를 딱 보자마자 칠판에다 대고 막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좀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 학생이라면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학 계통의 문제를 이렇게 쫙 썼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풀고 나면 웰컴 이런 거 되고 막 이러면 좋겠다. 근데 그런 류의 그렇게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 네. 네.
피치가 그걸 보더니 피치도 이제 약간은 좀 뭐 그런 약간 대결 심리 뭐 이런 게 좀 있었겠죠. 네. 나를 테스트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보자면 교수님 인사는 하시고 시작하셔야죠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바로 풀이를 하면서 토론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칠판을 보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토론이 뜨거워지더니 뭐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지적인 대화는 끊이질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둘의 첫 만남이 막 묘사돼 있거든요. 아, 되게 좋은 사인 아닌가요? 그 그린라이트.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같은 걸 보고 미담으로 보느냐 이걸 뭔가 불길한 신호로 보느냐. 진짜 이게 어떻게 불길한 신호일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인사도 없이 그걸로 이제 어찌 보면 자존심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관계인데 시작이 이러면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아마도 좋게 보면 또 엄청 좋은 거죠. 아마도 그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어떤 미담과 그렇죠. 좋게 보는 네. 느낌으로 이렇게 서로 장단이 잘 맞다는 이쪽으로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자신이 한동안 청춘을 어떻게 보면 아직도 청춘이지만 사실은 그래도 자신의 청춘을 보냈던 시카고를 떠나가지고 보스턴 지역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맥컬러, 레트빈 이런 사람들하고 좀 헤어지고 네. 이 노버트 위너의 대학원생으로서 MIT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단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라는 걸 단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분이 1943년부터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대학원 생활을 언제까지 했냐면 1958년까지 합니다. 어떤 데는 56년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56년까지면 13년이고요. 58년까지면 15년입니다. 그러니까 박사 포함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박사학위로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 네, 대학원 생활을 박사과정 대학원 생활로 시작을 했는데 이 대학원 생활이라는 게 결국 못 따죠. 13년 동안 대학원 생활이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행복한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나와 토론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약간 그럴 수 있죠. 약간.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천재의 그래요? 삶을 이해하는 척하는 게 약간 저는 그러니까 저는 천재 레벨이 아니라 이런 일은 이렇게 범죄 레벨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이거 뭐 뚜렷한 이야기는 아닌데 월터 피츠 이분이 워낙에 자유분방하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이런 게 결실을 맺어서 성과가 되고 논문이 되고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걸로 완성이 되고 하려면 그렇게 길을 잡아주는 같이 일을 하면서 그거를 성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일정을 관리해 줄 수 있고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고 그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짝 내지는 지도자 같은 사람이 좀 있었어야 됐을 것 같거든요.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워렌 같은 사람이었죠. 우리 둘이 짝이 돼가지고 훌륭한 논문을 썼던 건데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이 이후로 그러니까 뭐 있었겠죠. 아마 지도 교수인 노버트 위너 선생님도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하시긴 하셨을 테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시기에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일들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버트 위너가 쓴 책 중에 굉장히 이 책의 이름 많은 아주 유명한 책으로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 네. 들어봐. 사이버네틱스라는 이 책에서 어떤 그 소설일 것 같지만 네. 논리의 근원, 뭐 신경이 어떻게 기계로 표현될 수 있는가, 신경과 기계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이 약간 학술 용어로 자리 잡게 되죠. 40년대, 50년대 이 무렵에. 그래서 굉장히 일찍 나온 말이구나. 네, 그래서 그 전통 때문에 요즘도 뭐 사이버 스페이스 요즘 약간 인기 수그러 들었죠. 2000년대 초에 진짜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요즘 사이버라고 하면 약간 옛날 분이죠. 네. 메타라고 해야죠. 근데 2000년대 초는 진짜 뭐 사이버 스페이스 뭐 사이버 뭐 어쩌고 뭐 사이버 대학교. 저희 학교 사이버 대학교입니다만 네. 뭐 사이버 뭐 약간 뭐 약간 사이버 가수. 사이버 전사 근데 사이버란 말을 그런 뜻으로 쓰는 이유가 요때 이제 미국의 요 몇몇 학자들이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식의 뭐 정신과 기계, 어떤 뭐 컴퓨터, 인공지능 뭐 이런 거를 포괄하는 분야로
많이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와가지고 사이버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사이버네틱스가 이렇게 확 피어오르던 그 시기에 중심에 있었던 학자 중에 한 명이 노버트 위너였고 그때에 아주 대표할 만한 대학원생으로 초창기에 화려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월터 피츠였습니다. 사이버네틱스라는 그 책 자체를 편집하고 교정하는 일을 교수님이 그런 책 쓰시면 편집 교정 누가 많이 하겠습니까? 대학원생인 월터 피츠가 어느 정도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46년부터 있었던 메이시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런 학술 회의 행사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사이버네틱스, 뭐 컴퓨터, 기계, 뭐 미래 이런 거에 대한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메이시 컨퍼런스에서도 월터 피츠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술적으로 일을 많이 했다기보다도 뭐 이렇게 학자들 간의 어떤 연결이라든가 행사 준비라든가 그러니까 피츠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반갑고 활기찬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전에 시카고 대학에서 만났던 사람들 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고 가끔가다 버틀런트 러셀 선생님 찾아오고 러셀 교수님 저 지금 이제 MIT에서 대학원생이 됐다고 노버트 위너 선생님 제 지도 교수라고 막 이렇게만 뭐 말하고 하면 약간 이런 그런 좀 즐거운 기분 들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이시 회의 이런 관련 행사에도 월터 피츠가 일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학원생이 졸업 논문 써가지고 졸업하는 데는 사실 이런 게 큰 뭐 오히려 시간을 빼앗는 방해물이 될 수가 있지. 나중에 이제 학자로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인맥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얻는다든가 이런 거에 간접적인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당장 논문 써서 결과를 내 가지고 졸업을 하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뭐 교수님 책 편집하는 거 돕고 이런 일, 교수님 편집하는 그런 거 하면서 막 신선한 아이디어 같은 거 많이 얻을 수 있었겠죠. 당장 내가 할 과제를 마무리 지어서 졸업 논문을 완성하고 졸업을 하는 데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졸업 논문의 그 주제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 추정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뭐 이게 졸업 논문이 그런 원고 같은 게 안 남아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하는 이야기로는 처음에 그 MCP 신경세포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사람의 뇌가 사람의 몸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사람 몸에서 온 정보를 집대성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혹은 좀 더 발전된 이야기를 쓰는 거를 아주 야심찬 박사학위 논문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아 있지는 않아요. 추정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 상상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월터 피츠가 뭐 마리오 스코브스카 퀴리 같은 그런 인물이라 가지고 막 주변에 온갖 방해물이 있고 돈도 없고 이래도 막 성과도 안 나올 것 같은데도 몇 년 동안 한 가지 추구한 방향으로 계속 막 우라늄 돌 갈아가면서 실험하고 또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정도의 일이 있어도 뭐 자기 일 깔끔하게 잘 해가지고 4년 5년 후에 박사학위 따가지고 이제 나도 피츠 박사님 되었구나라고 했겠죠. 근데 이분의 이런 삶의 방식과 성격과 쌓아온 것에는 누가 잘 이끌어주면 모를까 이렇게 옆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뭐 자유롭게 뭘 해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쉽게 결론을 맺는 대학원 생활로 잘 못 나갈지 않았겠느냐라는 상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중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도 뭔가 좀 일을 했었었고요. 예를 들면 맨하탄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그 우라늄 관련된 그런 생산 작업을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취직해서 일하기 위해서 뉴욕에 가서 잠시 일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뉴욕에 가서 일할 때 아마 친구 레트빈도 아예 같이 갔든가 아니면 같이 뉴욕에 가서 연락이 닿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잠깐 그 2차 대전 중 그때의 그 분위기를 타고 잠시 그렇게 학교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뉴욕 생활을 좀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이 레트빈 이 양반도 참 자유분방한 사람인데 피츠하고 레트빈하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우리 영화계 쪽으로 한번 나가보자라는 생각을 잠깐 한 거예요. 뉴욕에서 살다가.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막 각본을 쓰고 막 이런 걸 막 합니다. 이때 아직 헐리우드가 부흥하기 전 아닙니까? 헐리우드는 아주 거대했을 때입니다 이미. 그래요? 네. 그때 1940년대면 독일에서 온 사람들까지 합쳐져가지고 스튜디오들이 막 힘이 엄청났었을 때죠. 그럴 때입니다. 우리 저기 격동 500년에서 다룬 배우 중에는 이제 헤디 라마르 뭐 이런 배우들이 전성기로만 활동하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할리우드 거대했을 시기인데 각본을 써가지고
열심히 섞여줘 둘이 재미있는 걸로 할리우드에 보냈는데 덜컥 좋은 반응이 온 거예요. 진짜 안 진짜요? 좋은데 그게. 네. 온 거예요. 그래서 할리우드로 갈 생각을 합니다. 야. 잠깐. 마침 그런데 그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막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피치는 할리우드 행을 포기를 하는데 레트비는 할리우드로 또 가요. 그래가지고 네. 예. 그래서 잠깐 할리우드로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 좋은 각본이 있는 것 같은 좀 다듬어봐라고 하면서 받아가지고 작업했던 각본이 이유 없는 반항이었다. 대박. 뭐 그런 이상한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신 거예요? 뭐 얼마나 공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타이틀에 이름이 처음부터 들어가요? 쓴 건 아니 타이틀에 들어갈 정도는 아닐 거예요. 어. 예. 레트빈 이분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교수 되시거든요. 네. 예, 교수 되시는데 좋은 삶이네요, 정말. 레트빈은 잠시 이유 없는 반항에도 손을 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 피츠는 레트빈하고 같이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건지 레트빈하고 둘이 되게 친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레트빈은 자유분방에 살면서 그렇게 히피 학생들하고도 친한 MIT 교수로 잘 자리를 잡는데 피츠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따지도 못하고 둘이 또 열심히 이 작업을 해가지고 할리우드에서 각본이 좋은 반응을 얻는데 레트비는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에서 작업을 하는데 피츠는 막상 갈 때가 되니까 몸이 안 좋아서 가지도 못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츠 본인은 막 그런 생각했겠죠. 나는 뭐 되는 일은 없나 뭐 항상 잘 되는 가도 내 친구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중간에 꺾이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분위기로 가지 않았느냐. 다른 이런 생각도 분들이 좀 해봅니다. 다른 분들이 박사학위를 따는데 실패하면 석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러면 박사학위를 못 땄으면 그 석사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평생 아무 학위도 안 땄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나중에 50년대 정도 됐을 때 MIT에 있는 교수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무슨 학위라도 하나 막 주려고 했거든요. 이분 학위가 하나 있다. 이분이 시카고 대학에서 나오기 전에 시카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시카고 대학 학사 수료증을 하나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이분의 유일한 학위 비슷한 거예요. 수료로. 네, 이분한테 그 대학원에서 뭔가 학위를 하나 주려고 했는데 이분 다 거절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놓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친구 레트빈이 아마 교수가 됐을 때일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서류 제출을 하면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너한테 뭐 석사학위를 주든지 박사학위를 주든지 할 거라고 특별 뭐 심사위원회 이런 걸 열어가지고 서류를 줬는데 난 이런 거 싫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라고라고 해놓고 서류를 받아놓고 사인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 타입이 있죠. 진짜 약간 구디런팅 같다. 진짜. 약간 쓸쓸해요. 연애도 없나요? 연애? 약간 한 번의 반전의 기회 같은 게 오기는 옵니다. 1951년 경에 이 위너 교수님이 있던 시절에 워렌 맥컬러가 평생에 어떻게 보면 친구라고도 레트빈과 함께 평생의 친구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나이는 한 20살 차이 나지만 MIT로 방문 연구원 같은 식으로 방문 교수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맥컬러, 레트빈, 피츠의 이 팀이 재결성이 되는 거예요. 이 팀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 떼거리가. 근데 이제 노버트 위너 교수, 지도 교수하고도 이제 서로 잘 통한 거예요. 그래서 넷이서 서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재밌게 막 놀았거든요. 재밌게 놀면서 이제 일도 뭐 하고 다시 이제 활기차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기 전에 피츠가 워렌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보스턴 생활 너무 힘들다, 너무 심심하고 너무 외롭고 이런 편지를 많이 보냈다는 얘기를 워렌 쪽에서 좀 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향수병 비슷한 거, 외로움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많이 해소가 된 거예요. 예전에 친구들이 다시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래서 한때의 즐거운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 안 지나서 깨집니다. 한 1년 정도 이러고 있다가 깨집니다. 이게 약간 수수께끼니 설만 무성해요. 근데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는 하여튼 위너의 부인이 노버트 위너의 부인이 너무 이 맥컬러를 비롯한 이 피치 친구들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싫어하게 돼가지고 자기 남편 불러내니까 그거 노버트 위너한테 걔네들하고는 절대 아무런 교류도 하지 말라고 라고 해서 다 그런 걸 작파하고 쫓아내고 그냥 대학원생으로 혹은 뭐 그 같은 학교에 있는 그런 연구하는 사람으로 피츠만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별별 이상한 설이 다 있습니다. 뭔가 무슨 뭐 그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애에 관련된 뭐 그런
그런 거에 관한 게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설도 있고 뭐 이상한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위너의 뭐 부인이 보고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자유분방한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뭐 확인된 건 없어요. 하여튼 이것도 제대로 안 풀려 뭔가 착파돼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좀 쓸쓸하게 지내다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아직까지는 막 뭐 뭘 다 놓았다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 조금씩 계속 일은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1954년에 지금도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잡지죠. 포춘지에서 항상 이 500대 기업을 예, 선정하는 회사로도 지금도 잘 알려져 있는 포춘지에서 특별호로 미국의 젊은 과학자 10명, 뭐 10명 이런 거에서 탑 10 뭐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기사를 실었는데 거기에 피츠가 실렸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같이 실렸었냐면 뭐 리처드 파인만 뭐 이런 사람 같이 실렸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화려하고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언론에서 다루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촉망받는 학자라는 그 빛이 아직은 사그라들지 않았을 시절이에요. 실제로 본인도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었던 시절이고. 그런데 그게 마지막으로 좀 소멸된 끝난 시점을 보통 언제로 보냐면 1959년으로 보는데 이때 59년에 피츠가 발표한 논문이 피츠가 논문을 다 해도 한 3편인가 4편인가밖에 발표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최고로 꼽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MCP 신경세포를 발표한 그 논문이고요. 제일 영향을 컸던.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논문이 59년에 발표된 What the Frog's Eye Tells the Frog's Brain. 개구리의 눈이 개구리의 뇌에 말해주는 것이라는 논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논문은 피츠의 손길이 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왠지. 뭐 무시하세요. 막이란 제 느낌일 뿐이니까. 그거는 사실 되게 뭔가 생물학 뭐 그런 거 그래서 같네요. 개구리를 잘 관찰을 하고 잘 분석을 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개구리의 시각이 뭔가를 본 것을 뇌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뇌가 판단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정보와 뇌 어떤 신경의 구조, 어떤 정보의 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는 논문이죠. 그런데 피츠 본인이 쓴 이 논문의 결론이 뭐였냐면 결론이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피츠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뇌가 어떤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그걸로 확 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 소문이 맞다면 졸업 논문도 그런 쪽으로 좀 발전시켜가지고 쓰려고 생각했었잖아요. 개구리가 실제로 하는 일을 보니까 눈은 카메라 같은 기능만 해가지고 눈에서 확보한 정보를 뇌에 다 전달해주면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뇌에서 잘 처리를 해가지고 뭔가 보았다라는 게 처리돼가도 이런 방식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보는 족족 그 신호가 뇌에 들어와가지고 반사적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그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이미 판단과 어떤 그런 작용이 다 일어나는 중앙 통제적인 방식으로 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 어떤 하나의 제일 중앙 뇌가 그걸 다 처리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서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동물적으로 제멋대로 감각들이 돌아가는데 그게 다 엉켜서 움직이는 게 사람의 삶이다라는 쪽에 가까운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 자기가 처음 생각하던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잘 갖추어진 걸 이렇게 쫙 만들어서 놓으면 그게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뭐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카메라, 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이크, 뭐 촉감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무슨 어떤 감지 센서 이런 걸 쫙 연결하면 사람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그런 기계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 벗어나는 내용이죠. 이거는 오히려 카메라에도 어떤 컴퓨터가 하나 달려 있고 그거에서 나름대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하고 중앙에 뇌하는 컴퓨터하고는 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각자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쪽에 가까운 그런 거거든요. 사람의 뇌가 눈과 코, 귀를 다 조종하는 게 아니라 눈과 코, 귀에 따라서 뇌가 딸려가기도 한다라는 쪽에 결론을 내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연구하는 방향하고 완전 다른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레트빈 같은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피츠가 내색을 별로 안 한 편이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이 논문을 자기가 발표해 놓고도 굉장히 시리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기사에서는 이거 약간 좀 상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낸 다음에 자기가 10년 이상 준비를 했던 그 졸업 논문을 불태워버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연구하던 원래 꿈꾸던 방향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자기 손으로 되던 연구에서 오게 돼서 저는 그런 이야기에는 약간은 회의적인 느낌도 있어요. 굳이 뭐 그런 학술적인 결과를 하나를 보고 나서 그것 때문에 세상 우주가 나를 배신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느냐라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인생의 내리막길로 가던 과정에서 마침 이런 연구 결과도 이거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피치했다면 신선하고 반갑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른 방향이잖아. 놀랍군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지금까지 우리 뭐 폰 노이만 이제 작고한 시점이에요. 이제 폰 노이만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다 환상이었어. 그 시절에 생각했던 거는 완전히 새로운 게 진짜 인공지능의 미래인 거야. 막 이렇게 활기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분위기가 달랐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 59년에 이 논문을 마지막으로 학술적인 활동을 거의 급격하게 못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 주변의 인간 관계들도 차차 끊어지면서 좀 외로운 사람,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점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씩 알코올 중독으로 또 좀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딴 분이 쓴 기사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이 기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갔다. 예전에는 도망갈 데가 없으면 도서관에 남들이 아무도 안 보던 데로 숨었지만 지금은 도망갈 데가 없으면 바에 가서 술잔 앞으로 숨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까지 쓸쓸하게 쓸 필요 있어라 생각이 들 정도로 쓸쓸하게 묘사를 하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이렇게 좀 쓸쓸하고 슬프게 삽니다. 학교도 안 나가고요, 이젠. 잘 안 나가고요. 이 시기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무렵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든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있고 명망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수준이니까 피츠가 굳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로 그걸 원해서 그랬는지 일이 이렇게 돼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슨 논문 같은 걸 내거나 어떤 작업을 하거나 하면 내 이름을 박아주세요. 이건 내가 한 겁니다. 이건 내 작품이에요. 막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내세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토머스 에디슨 같은 사람은 그런 걸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좀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막. 쪽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안 했대요. 뭐 쓰면 내 이름 넣지 말라고. 내 이름 밝히지 말라고. 어디 무슨 오늘의 무슨 발표자 명단 뭐 이런 거 만들면 그럼 명단 같은데 내 이름 넣지 말라고. 그냥 오늘 행사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손 들고 내 할 말 있으면 그냥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항상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발표된 논문 이런 거 말고는 이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드러난 흔적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좀 은둔자적인 성격이었을 수도 있고, 이거 뭐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두 가지로 상상을 해보는데 은둔자적인 상상이었을 수도 있고, 이 시카고 대학 시절 그 떠돌이 시절의 생활 이런 거를 비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 자체를 좀 싫어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네가 이 숙제해서 한 거 이거 학생들한테 다음 시간에 발표 좀 해라. 발표하면 잠깐만요. 쟤 근데 우리 학교 학생 아닌데요? 뭐 이런 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때리고 싶었어요, 약간.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 강의 들으러 여기 온 거지. 저 지금 초등학교 중퇴한 제 말 들으러 지금 학비 내고 시카고 대학 우리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죠. 그 비슷한 애들. 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없었다.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더라도 괜히 막 좀 눈치 준다거나 아니면 뭐 가끔 좀 조용하게라도 항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모질지만 틀린 말은 아닌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인생이 그런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 보면 너 피츠 너 네가 발표해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요? 전 뭐 제 이름 빼주세요. 전 발표 안 할래요. 이 일은 피츠 네가 한번 책임자로 일해보지. 저는 그런 거 못 하겠어요. 제가 뭐 자기가 안 되잖아요. 제가 말하면 누가 더 듣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저는 해봐요. 그래서 60년대에는 이렇게 쓸쓸한 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몸도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술집에서 술 취해산 이야기 같긴 한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문제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시시한 문제, 하나는 아예 풀 수 없는 문제. 그거밖에 없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본격 구렁텅이로 좀 빠져들었을 때, 그러니까 50년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학교에 붙어 있을 무렵, 50년대 말 무렵에 사실은 이런 최초의 이 MCP 이런 기반에 둔 인공지능에 관한 시도들이 하나둘 이루어집니다. 물론 결과는 별로 안 좋죠. 결과는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실용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연구들이 그쵸. 조금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뉴럴넷 인공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을 배우면 교과서적으로 항상 알려주는 게 인공신경망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퍼셉트론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퍼셉트론이라는 게 제일 단순화된 인공신경망 기법.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더 간단한 뭔가라고 보면 되는데 이 퍼셉트론이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것인데 이 사람이 57년에 개발을 했고 58년에 아마 논문으로 썼을 겁니다. 이 사람이 50년대 후반에 개발하는데 이 사람이 쓴 글이나 논문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이 이 MCP 신경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개발하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 이 로젠블렛 이 사람도 인생이 좀 불행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나중에. 그래서 이제 50년대에는 약간 이 SF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냥 가십거리로 잡지에 도는 이야기로 약간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사람의 정신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엄청난 천재인 폰 노이만이 이거 그냥 전설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 돌던 그냥 이야기예요. 폰 노이만이 그거를 시작을 한 건데 그 이후로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제정신을 갖지 못한다. 너무나 이거는 심오한 거기 때문에 정신 자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투탕카멘의 저주 뭐 이런 느낌. 그거를 들여다보다 보면 사람이 제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식의 소문이 돌 정도로 그런 소문에 약간 얹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로젠블렛이 좀 삶을 힘들게 살았다 이런 건데 퍼셉트론이라는 건 어떤 식의 문제 정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연 범죄자가 될 거냐를 미리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람들의 기록을 이제 뽑아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인간을 평가를 한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미터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어떤 표준적인 방법으로 시행한 인성평가를 했을 때 인성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를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는 X 표시로 모범 시민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과거의 그런 경력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무래도 인성평가 점수를 잘 받은 사람들이 모범 시민들이 많겠죠. 그렇죠. 인성평가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개발한 거니까. 범죄자들이 인성평가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이거 가상의 데이터죠. 이거.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미터법 준수 여부하고는 사실은 범죄자인지 모범 시민인지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저런 정도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디에 속하면 범죄자인지 어디에 속하면 모범 시민인지 경계선을 한번 그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경계선을 그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평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 점선 보이시죠? 저거를 만약에 경계선이다라고 하면 저 경계선으로는 모범 시민인지 범죄자인지 전혀 제대로 구분이 안 되죠. 그쵸. 저 선에 어느 한쪽이 있다고 해서 모범 시민이나 범죄자라는 경향이 아무것도 안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수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선에 따라서 이렇게 경계를 지어 놓으면 아까보다는 어느 정도 범죄자와 모범 시민을 구분할 수 있어요. 저 수직선의 한 왼쪽에 있으면 대체로 좀 범죄자일 가능성이 좀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모범 시민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보시면 중앙 쪽에 있는 저 X 표시로 돼 있는 저 범죄자들은 그 구분선에는 안 들어가는 오류가 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경계선을 어떻게 잘 그으면 지금 제가 점선이 아닌 선으로 그은 것처럼 잘 그으면 대부분의 모범 시민들은 저 선의 오른쪽 아래쪽으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오차가 한 2개 있긴 하지만 왼쪽 위쪽으로 분류가 되도록 경계선을 잘 그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 놓으면 그 다음에 지금 별표로 표시한 어떤 임의의 새로운 시민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의 미터법 준수 여부와 인성평가 점수를 보고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 경계선 안쪽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보고 예상을 하면 된다라는 게 아주 단순한 인공지능스러운 걸 하는 거죠. 이런 건 뭐 인공지능도 아니지만 그럼 저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선을 일단 아무렇게나 그어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얼마나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좀 틀리는 것 같죠? 처음에 예를 들어 수평선처럼 그렸다 그러면 틀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저 선을 좀 이렇게 이리저리 기울이면서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리저리 기울이면서 혹은 뭐 계속해서 저런 범죄자 모험 시민 데이터가 올 때마다 얼마나 더 맞는 선이 나올지 이렇게 조정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쭉 움직이다 보면 이거를 경계선으로 삼으면 제일 잘 분리가 된다라는 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저 선을 긋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정도의 단순한 저 선긋기 분류 문제인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 기법의 어떤 조상격이 되는 가장 단순한 방식, MCP 세포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로젠블렛이 만든 방식 정도면 저 정도 문제 풀이 정도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직선의 함수를 찾아내는 게 일단은 저 인공신경망을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 하고 예를 들어 인공신경망을 아까 MCP 방식으로 구축하는 거 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선 긋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핵심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할까는 그거에 의해서 결정짓는. 제일 뭐 쉽게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계속 뭐 시행 반복 계속 거듭해 보는 방법도 있죠, 그죠?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또 해보고 제일 좋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신경망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한쪽에서는 정보가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는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내준다라는 그거를 어떤 하나의 계산법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면 저거를 찾아내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의 가능성을 모두 그어봐야 되지 않고 그러니까 꼭 이제 한번 그을 수 꼭 저 모양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분야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로젠블렛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냐면 미국 해군으로부터 좀 투자를 받은 관심을 받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생각을 한 거냐면 이제 적이 바다 저편에 나타나면 그걸 보고 조준을 해가지고 함포를 쏘아서 맞춰야 되겠죠. 해군이니까 그걸 하는데 사람이 보고 조준경의 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조작을 계속 한다라는 게 좀 귀찮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업인데 이렇게 자꾸 돌리거나 방향키 움직여가지고 조작을 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어떤 물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요. 바다의 수평선 위에 저편에 적함이 하나 떠 있는 그 좀 비교적 단순한 모양이잖아요. 그거만 어떻게 기계가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저기가 조준이 되도록 자동으로 포를 좀 틀어주는 이거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 없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젠블렛이 생각한 거죠. 저 정도는 아니 앞으로 한 30-40년 지나면 사람 얼굴 모양을 인식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잠금도 해제하게 될 텐데 사람 얼굴 인식할 필요도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 있는 그냥 커다란 모양 하나의 중심점만 찾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수평선에 뭐가 걸려 있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대충은 또 잡아줄 거란 말이에요. 저 방향이다. 그러면서 뭐 고국의 육지 방향으로 돌려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했다 하면서 퍼셉트론이 발전한 것인데 퍼셉트론이 결국 발전을 하면서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의 인공신경망 기법으로 뭐 히든 레이어가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점점 복잡해지면서 요즘에 인공신경망이 된 것인데 이 퍼셉트론이 나온 게 50년대 말이니까 월터 피츠가 한참 일을 하고 있을 때 약간 꺾이긴 했지만 좀 좌절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MIT에서 포춘지에 실린 게 54년이니까 3년밖에 차이 안 나요. 아직까지는 MIT에 그래 피치라는 사람도 있지라고 할 때 이런 게 나오고 했으니까 막 눈부신 성과도 나온다면 나오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삶의 그런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의지가 좀 줄어들면서
점점 이렇게 서글픈 길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도 쇠약해지고요. 연락도 좀 안 되게 되고요. 어디에 가서 뭘 하는 사람인지도 점점 모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1969년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 그런 쪽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결국은 식도 정맥류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생긴 식도 정맥류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간과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때 이 공교롭게도 이 피츠가 사망하기 한 몇 달 정도 앞서서 편생의 단짝이었던 워렌 맥컬러도 마침 같은 해에 사망을 했다. 몇 살에 들어했죠? 피츠는 40대 중반 정도에 세상을 떠났죠. 40대 중반, 후반으로 막 갈 무렵, 중반 정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30대 후반부터는 일을 잘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전설적인 젊은 시절, 화려했던 그런 성과, 그러면서도 뭔가 그래서 피치가 뭐한 사람인데라고 하면 뭔가 좀 막연하고 그런 어떤 인공지능의 큰 성과를 지닌 어떤 논문을 썼어. 뭐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지. 무슨 뭐 어떤 학자다라고 말하면 뭐 수학자다, 뭐 논리학자다, 생물학자다, 뭐 소프트웨어 공학자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뭐 좀 애매한 사람이고. 무슨 어느 학교에 무슨 박사 출신의 누구다, 뭐 어느 학교 교수였다, 뭐 이런 것도 없고.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신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전설적인 묘한 일대기를 남긴 이런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의 활동이 한참 이루어지던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네틱스 좀 다른 방향으로 기계 문명에 대해서 미래를 상상하던 시기의 분위기를 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던 이 컴퓨터 들도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유산이 꾸준히 계속 계승 발전돼 가지고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사실은 그 뭐 뉴럴넷, 인공신경망, 뭐 딥러닝 그 방향만 있는 건 원래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성능이 좋으니까 요즘에는 막 천하통일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가 최근에 무슨 딴 행사 같은 데서 그런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여쭤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인공신경망이 인공지능 기술의 대세로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 전문가들 인터뷰하는 그 AI 교육시키는 것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전자공학 그 80년대에 전공하셨던 분들 이제 학교에 주로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조금 입장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 지금 60대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는 지금 같은 딥러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때고 그때는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을 다시 지금 가지고 와야 지금 막힌 부분이 뚫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면이 있더라고요. 막힌 또 부분이 있죠. 학교에서는 또 그 방향의 고민들을 좀 하고 있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컴퓨터, 현재와 미래의 인공지능 양쪽에 큰 유산을 남긴 월터 피츠 삶은 이러했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월터 피츠 편 얘기를 해봤고요. 생각해보니까 벌써 다음 달이 올해 마지막 편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잘 지나가지? 어쩜 이렇죠?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다. 약간 속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뭔가? 맞아요. 그럴 수 약간 이렇게 세다가 뭔가 한두 달 빠뜨렸을 수 있겠다는 느낌 들어요. 혹시 올해 6월 생각나십니까? 저 그거 빠뜨린 거 5월 다음에 같은데. 바로 7월 된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 다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올해 마지막 격동 500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엘시 위도슨이라는 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영양학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신 여성 과학자이죠. 네. 혹시 올해 마지막 인물로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언젠가 작심을 하고 한번 파헤쳐봤는데 여성 과학자들에 대해서 무슨 뭐 유튜브가 됐든 뭐 무슨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됐든 우리 격동 500년만큼 이 정도로 샅샅이 많이 언급을 하면서 다양하게 조명한 게 없습니다, 진짜. 맞아요. 전 세계에도 없는 것 같아요.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수 한번 네. 칠까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쉽게
딸 수 있는 다 다 낮은 끝났군요. 데 열려 있는 열매 지금 다 땄거든요, 네, 벌써. 네. 그래서 이제 높은 데 있는 열매로 이제 하나 둘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데 네. 5-6명을 하게 되거든요. 남녀를 구분해서 맞아요. 보면. 네, 네. 지금까지 보기에는 저는 쭉 한번 살펴보니까 내년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이 열려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인터넷 좀 당연하다. 검색을 해보고 네, 네. 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자료가 좀 있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5-6명은 아직까지는 있어요. 네, 네. 지금 후내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여성 과학자들이 생겨나기를 좀 뭐 기대할 그럴 수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사실은 단편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과학자들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사실 꽤 있고요. 계세요. 네, 우리가 근데 2시간 반짜리.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들, 그분의 인생에 대한 좀 더 많은 이야기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공개가 되고 많이 좀 맞아요. 취재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다루어서 소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쌓이는 일들만 좀 일어나도 그렇죠. 좀 더 이 열매들이 좀 아래쪽으로 네, 네. 좀 이렇게 저희가 따기 편하게. 좀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좀까지는 뭐 부드럽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내년을 생각하려면 뭔가 좀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내년부터 좀 이렇게 아예 좀 장기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조사를 천천히 해나가기 시작해야 네, 되나 그것도 뭐 괜찮을 이런 것 생각도 같고. 좀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야말로 진짜 좀 창의재단, 과기부 이런 데서 조금 뭐 좀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어요. 연구 프로젝트 같은 걸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특히 국내 여성 과학자. 최근에 한 10년 뭐 이 정도 동안에 그런 거를 국가 사업으로 진행된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잘된 과학 기술 분야 있잖아요. 네. 뭐 반도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어떤 분들이 여기에 어떤 업적을 세웠을까 이런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연구도 하고 뭐 자료도 만들고 홍보성으로 읽기 쉬운 자료도 만들고 이런 게 꽤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좀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됐으니까 더 깊이 좀 파헤쳐가지고 약간 분명히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이 정도의 높은 과학기술의 탑이 쌓이기 위해서 그 밑에 바닥을 쌓는데 각자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특히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조명을 좀 덜 받았었던 여성 과학자분들 중에는 어떤 일을 한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조사하고 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놓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되면 좋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업적도 중요하지만 이야기가 있는 분들을 계속 찾아내고 사실 오늘 한 분 같은 경우에도 업적이야 뭐 더 큰 업적을 세운 분도 있겠지만 좀 어떤 스토리로 또 우리가 그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캐릭터가 살아 있다는 게 참 장점이죠. 단순한 것도 사실은 좀 캐보면 그러니까 과학적인 의미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영향 내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는 좀 캐볼 만한 것들이 진짜 산재해 있는 게 제가 이런 식의 옛날 뭐 컴퓨터 기술 이런 거 연구하다가 읽은 그 기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60년대 후반 70년대 초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컴퓨터를 가져와가지고 국가에 공식적으로 사용한 게 그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통계 목적으로 가져와가지고 컴퓨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컴퓨터 회사에서 알려줬겠죠. 이렇게 컴퓨터를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어릴 때 컴퓨터 써보신 경험 있겠지만 그거만 가지고는 컴퓨터 쓰는 거에 아주 조금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제일 기본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의 컴퓨터를 아는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렇게 학술적인 거 말고 실용적으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으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그 통계 담당 당국에서 어떤 것도 했었냐면 미국의 통계국에서 그런 실무 컴퓨터 조작을 담당하는 일은 예전부터 여성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으로 미국에 이민을 가지고 살던 사람 중에 미국의 컴퓨터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고향 방문을 하려고 왔을 때 우리나라 이 컴퓨터 하는 학자들하고 전문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컴퓨터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고 최대한 현장 경험을 있는 대로 다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나름대로 다 알려줬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분대로 막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고 답답한 게 막 있고
또 그리고 현장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해봤던 우리나라 쪽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런 거는 컴퓨터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구나. 뭐 그런 거 다양한 게 많이 생겨가지고 원래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정을 취소를 하고 원래는 그 하루 만나고 그냥 말 거였는데 몇 날 며칠간 같이 이렇게 서울에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 쓰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맞대고 고민할 그런 거 있거든요. 너무 좋네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재밌잖아요. 네. 재밌네요.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계속 성공을 그분이 그쪽으로 쭉 가셔가지고 나중에 그 미국에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컴퓨터 회사로 알고 있는 알파벳 3글자짜리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로 가셔가지고 그 회사에서 높은 지위까지 쭉쭉 올라가십니다. 워낙에 젊은 그때 그렇게 한국에 와서 알려줬을 때가 20대 후반 막 이럴 때예요. 국제 사무기기 회사. 네. 20대 후반 막 이럴 때 젊은 그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막 새댁 여성일 그럴 때예요. 근데 그분한테 우리나라 최고의 컴퓨터 학자들이 붙어가지고 막 배우던 그런 걸 남겼을 때니까 그분도 미국에서 계속 쭉 직장 생활 하시다가 나름대로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컴퓨터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직장을 옮긴 다음에는 미국 컴퓨터 회사에서 되게 높이 승진을 하시면서 수많은 그런 삶의 이야기를 쌓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게 그런 게 어떻게 하면 좀 재밌는 이야기 많을 텐데 근데 제가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 이분이 한국에서 이화여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대 동문회보 같은데 한 줄 정도로 딱 나와 있더라고요. 예? 뭐 미국에 건너가지고 컴퓨터 일을 하면서 취직하신 우리 동문이 있었는데 그게 메테인데 그분이 지금은 뭐 그 컴퓨터 회사에 중역이 돼 있다. 한 줄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역으로 신문 기사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분이 잠시 60년대인가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런 식의 활동을 한 게 있는 게 역으로 나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짤막한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학자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뒷이야기에도 많은 걸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더 투자가 돼가지고 많이 조사가 되면 우리 격동학년 소재도 좀 풍부하게 쉽게 얻을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11월의 격동 500년 여기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간단한 하지만 중요한 공지 있습니다. 과천과학관에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빗월드, BIT 비트입니다. 비트월드 VR 체험 전시가 있는데요. VR 전문 업체 클릭트가 개발한 전시인데요. 우리한테는 약간 좀 특별한 전시예요. 저희 추억의 3태 성지에서 했던 게임의 역사 콘텐츠를 VR 바탕으로 제작한 체험 전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공개되는 이 체험 프로그램은 전체 전시는 아니고 전시의 하이라이트만 체험을 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얘기도 듣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통 VR 매체는 이제 내가 방에서 혼자 쓰고 체험을 하는데 이번에 클릭트라는 업체에서 개발을 한 건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박물관 같은 데서 좀 단체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명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에 참여하고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들어오셔서 신청해도 좋고 단체는 people@sciencepeople.co.kr로 뭐 어느 단체에서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싶어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 기간이고 지금 무료 체험으로 제한된 분만 받고 있으니까 약간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 물리학자들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자역학의 최전선 2편이 이어집니다. 한양대학교 이진영 교수님 나오셔서 저희 알 수 없었던 양자역학 과연 어떻게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는지 그 사대문 안 사투리 쓰시는 분.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등등에 대한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양자역학이 어렵긴 어렵군요. 네, 양자역학을 그 한 에피소드 다 들어도 생각나는 거는 사대문안 액센트밖에 없으니 양자역학 어렵긴 어렵군요. 역시 어려워요. 그럼 오늘 그 목소리만 기억나고 내용은 정말 그 목소리가 그 귓가에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